자, 들어오셨나요? 네. 네, 그럼 또 이어서 빨리빨리 하고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화면을 잠깐 켰어요. 보여드리려고. 우리 새롬님은 저 처음 보죠? 네, 처음 봬요. 네, 보통 다들 카메라를 감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다시 뿅 가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 관여도에 대한 얘기들 프로세스인데 좀 요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합니다. 어떤 문제 인식에 대한 건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나와서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인식은 보통 우리가 이제 관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 모델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가 어떤 모르는 브랜드들, 모르는 제품을 봤을 때 A는 뭐냐면 aware,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것. 두 번째는 interest, 인식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interest 한 다음에 어 그게 I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흥미를 가진다고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desire, 그러니까 아주 그걸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갖고 느껴야 되겠죠. desire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구매라는 액션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떤 필요성이 못 느꼈을 때는 이제 메모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기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다 모델에 대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도 욕구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즈가 발생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보다가도 '아 저거 사 볼까?' 하는 니즈가 생길 수도 있고요. 평소 때부터 내가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마침 그런 컨셉의 제품이 나왔어. 그럼 내가 '아 그걸 사야겠구나.' 이게 다이렉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적인 요인은 본인이 이게 스스로 이제 '필요하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부분이고, 외적 요인은 타인의 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 오니까 '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인제 욕구의 내적, 외적 요인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탐색이라는 과정을 통하는데 이거는 뭐 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광고를 받거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인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외적 탐색이라는 거는 뭐 또 다른 어떤 뭐 서칭을 하는 거죠. 검색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인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건 뭐냐면 어떤 그 많은 시간과 인제 노력을 필요로 해서 인제 전체를 보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제 제한적인 거는 이 제한된 어떤 정보 내에서 이제 그 아주 비교적 간단하게 어떤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최적안을 찾게 되는 거고, 회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뭐 광고라든지 남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충동 구매도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충동 구매는 이제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걸 보다가 갑자기 거기서 지금까지 없었던 뭐 구성, 아니면 오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구성,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작스럽게 내가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 구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안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구매 욕구가 생긴 다음에는 '과연 내가 어떤 걸 사야 될까?' 이제 제품별로 대안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이거를 선크림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난 크림보다는 로션이 좋아.' 이렇게 해서 제품별로 대안을 이렇게 평가해서 구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부분이 이제 상표별로 인제 대안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 아이오페가 좋은지 이자녹스가 좋은지 이렇게 브랜드 선택에 대한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어떤 태도 형성을 만드니까 대안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런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 태도에 의해서 인제 구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구매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상표의 중요성, 그다음에 매장, 또 수량, 시기 등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지불 능력에 따라서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하죠. 비싼 걸 살 건지 싼 걸 살 건지 아니면 뭐 한 개만 필요한 건지 여러 개를 살 건지 이런 것들을 구매 단계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구매 후에는 이 만족과 불만족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잘 샀나 안 샀나?' 근데 이제 구매 후에 부조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흔히들 이제 우에서 충동 구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 그리고 막 쇼호스트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샀는데 이제 그게 나한테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이런 불안함이 많은 거죠. '내가 잘 샀나? 내가 이거 괜히 산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갖게 돼 이것을 우리가 구매 후에 부조화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이제 해피콜 같은 경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잘 샀다는 안심을 시켜주는 이유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이제 이 배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주문 취소라든지 뭐 환불 요청에 대한 것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단축시키는 것들을 마케팅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쿠팡에서 뭐 로켓 배송 뭐 아니면 뭐 12시간 내 배송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통계적으로 이 제품이 공급될 때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소비자가 주문 취소라든지 환불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더라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거기를 줄이기 위해서 인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담 모델이 이제 요거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어텐션 혹은 어웨어니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심의 인터레스트에 대한 디자이어, 갈망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메모리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요게 인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행동이고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바뀌는 부분이 요 두 가지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아이사스라고 그러는데 앞에 내용 같아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는 브랜드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간 다음에 이제 대안 평가를 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브랜드 스토리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구매 후에는 경험을 통해서 쉐어링을 공유를 한다는 어떤 그 사용 체험 경험에 대한 뭐 좋고 나쁨에 대한 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뭐 자신의 SNS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다 올려주는 거죠. 그 쉐어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인제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앞서서 인제 구매 의사결정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태도 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 뭐 인지적인 요소와 감정적 요소, 뭐 행동 의욕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인지적 요소는 뭐 대단히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감정적인 거는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동 의욕적인 부분은 이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구매를 뭐 하고 싶다 하는 어떤 그 행동 의욕적인 요소를 태도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일 차원의 견해로서는 이제 뭐 신념이 생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념적인 부분들이 내가 인지하는 순간에 이것이 태도로 나타나고 이 태도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인제 어떤 선행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않고서는 태도가 형성이 안 되고 태도가 형성돼야지만 반드시 구매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단일 차원의 견해고요. 일반적으로 태도라는 거는 요런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태도는 이제 대상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제 태도가 형성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 관찰을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되죠. 이 관찰을 통해서 되게 호의를 갖고 있는지 비호감인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감정의 정도가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 또 외부 정보 추론에 따라서 인제 이 태도는 변화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반응하려는 선유 경향하고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려는 선유 경향은 뭐냐면 어떤 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치되는 방향. 그러니까 연예인 광고 모델에 따라서 '나도 저걸 쓰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유 경영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이제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청량음료는 코카콜라야. 그러면 뭐 나는 펩시가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코카콜라야.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인제 일관성 있게 태도를 결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태도의 기능은 실용적인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 가치 표현적인, 그다음에 자기 방어적이고 또 지식적인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기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여기에 설명을 보면 이제 보상은 최대, 처벌은 최소화한다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스스로가 볼 때 좀 타당성 있게 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거킹이 인제 인스턴트 식품이니까, 근데 버거킹이 뭐 이게 뭐 "건강에 안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킨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치 표현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국산품을 애용하는 거는 이제 애국심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그다음에 캐주얼을 입었을 때 정장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분방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방어적인 건 뭐냐면 어떤 나의 어떤 결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기보다는 그거를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라는 샴푸는 뭐 결국 이제 비듬을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샴푸인데, 머리에 비듬이 있다는 건 나한테는 되게 좀 네거티브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에둘러서 좀 보호하는 것들이 자기 방어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을 보면은 아까 프로세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문제 인식에 관여하고 있는 영향 요소를 본다면 개인적인 요인인데, 이것이 나의 관여도, 그다음에 기존 태도, 개성, 라이프 스타일, 인구 통계적 변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요인이 되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문화, 사회계층, 중고 집단, 가족 상황, 이거에 따라서 또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 탐색 후에 대안에 대한 평가, 평가를 통해서 태도가 생겨지고, 태도를 통해서 구매 전에 어떤 대안 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내년 대선의 다크호스가 누굴까? 노년에 잘 사는 법. 관심 있나요, 여러분 두 분은? 2년 만에 박사되기, 나만의 모르는 올 A 비법. 어떤 게 더 관심이 많이 끌리느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 까만색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인제 우리가 고객을 아까 관찰을 해야 된다, 태도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소비자들이 어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케터 입장에서 그걸 인제 찾아내야 되는데 잘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B2C 마케팅의 기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관여도, 영어로는 involvement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관심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태생적 관여도가 있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태생적 관여도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제품이 있어요. 남성용 화장품이 유저와 바이어가 틀린 그런 상품군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유아용품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박정원 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그 남편분께서 화장품을 쓰시죠? 네. 혹시 부군께서 쓰는 브랜드를 본인이 알고 있을까요? 아, 우린 좀 특별한데, 음. 제가 화장품을 오래전부터 직접 만들어 쓰니까, 아, 직접 만들어 주셨구나. 네. 사서 쓴 적은 없고. 사서 예전에도 몇 번 썼는데, 좀, 음. 뭐, 잘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예, 마누라 화장품이 세계 최고라고 좀 언제부터 광고해. 그거를 선물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화장품을 쓰셨어요, 그러면 부군께서? 뭐, 옛날에는 아, 이것저것 진짜? 뭐 썼었는데, 예예. 아, 피부가 안 옛날부터 좋았었어요. 화장품을 많이 쓰셨다고요? 남자인데도?
예, 그 로션이나 좀 약간 음. 건조하고 그러시구나. 제가 보기에는 면도기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나? 뭐 자꾸 면도하고는 뭐가 나고 그랬었는데. 예. 통상의 경우 이제 남자들,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남자들한테 이제 그 물어보면요, 브랜드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브랜드가 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아. 바뀔까 하고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사다 주는 분이 본인이 아니라 사모님들이 대부분 사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향을 많이 본대요. 그 향을 보는 이유가 그 향이 예를 들어서 뭐 이발소 냄새나 아니면 저 사우나 냄새 같은 게 나면은 되게 인제 선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나타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요소 때문에 그 제 브랜드를 결정을 하고, 두 번째가 아까 인제 40대 이후에 남성분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왜 브랜드를 기억 못 하느냐는 얘기는 브랜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사다 주는데 사모님이 화장품을 사다 주는 이유가 남편을 엄청 사랑해서 1 번, 아니면 2 번, 아니 내 화장대를 왜 자꾸만 침범해? 어떤 게 정답일까요? 1 번. 남자들은 되게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 와이프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챙겨 주시는 건 그럼 사랑해서요? 아니면 화장대를 그냥 뭐 침범해서? 사랑을 해서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아, 귀찮아 가지고 화장품 사러 가기도 귀찮고, 그다음에 매장 가서 막 판매원들이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매장을 가고 싶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거칠어지니까 화장품 써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화장대를 막 침공을 한대요. 진주만 공격하듯이 막 가 가지고 아주 살포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팍팍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왜 화장대에는 싼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시슬리 한 6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에센스를 좋은 건 알아 가지고 그거를 맞아요. 퍽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를.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다 드린대요. 사다 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향을 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기획 세트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크로스 샘플링 한다고 이제 여성 제품들을 들어가는데 여성 제품에 딱 눈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내가 사다 주러 갔더니 폼크림이 딱 떨어졌네. 근데 세트에 보니까 폼크림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용 폼크림이. 근데 향은 괜찮아. 이 정도 괜찮을 만해. 참을 만해. 그걸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걸 사다 주니까 남편분은 뭐 고맙다는 얘기도 안 했고 아직도 부지런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보다 더 꼼꼼하게 써요. 그래서 석 달 후에 다 떨어졌어. 그 떨어지면은 자기가 사 오면 좋은데 얘기도 안 하고 또 나의 화장대를 또 진주만 공격하듯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사러 가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요번에는 폼크림은 됐고 헤어 왁스가 좀 필요한데 딱 보니까 헤어 왁스가 딱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야. 그 향은 역시 보는 거죠. 향은 괜찮네. 그럼 그걸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자기가 브랜드가 바뀐 것도 모르고 어쨌든 화장품이니까 좋고 사다 주니까 땡큐고,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쓰고 계시는데 브랜드가 뭔지 기억을 못 하는 게 자꾸만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웃고 지나가면 이게 마케터가 아니죠.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세롬 님이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야. 그래서 상품 기획을 했어. 판촉물을 아까 기획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네. 물어볼 거야, 이거를? 그 남자들이 사러 올 때요? 아니, 이걸 기획을 했어. 그러니까 기획을 네. 했으니까 아직 내가 판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 기획 세트가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 그럼 와이프들한테 어 정답을 제대로 알았네. 근데 보통의 경우가 그냥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이거를.
이게 남성용 화장품을 생각하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새로운 질문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그걸 기억 잘해야 돼요.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결정자가 사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수를 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자, 근데 내가 아까 뭐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 이게 40대 이후의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맞는 줄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거 본인이 구매를 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유를 또 조사를 해 봤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아서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브랜드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도 자기가 가서 그 브랜드를 산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소위 말해서 여기도 유저와 바이어가 틀리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그 20 대의 바이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선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향이 아니고 향보다는 브랜드를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랩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뭔가 브랜드가 자기가 기억할 만한,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하고 맞는 브랜드를 선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이 남성 화장품을 선물할 때 단순하게 화장품을 아니면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스테이터스, 나의 위치, 나의 어떤 본질, 이 스테이터스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어 이 브랜드를 기억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를 계속 고집하더라는 거예요. 자, 결정자가 틀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연령대별로도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관심도가 틀리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남성용 화장품을 여러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연령대별로 그런 것들을 특성을 알아 가지고 개발을 해야지만 성공을 한다. 기획을 하더라도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남성용 화장품은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저와 바이어가 틀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심도가 틀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이런 화장품에서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시기열적인 관여도가 틀린 것이 나이에 대한 겁니다. 같은 연령대의 30대 뭐 초중반에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 여성과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의 관심도가 틀려요. 아기가 있는 이 30대 초반의 주부는 유모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아요. 뭐 유모차 브랜드들 다 꿰차고 뭐 스토케가 어떻고 맥클라렌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기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부터는 관심도 1도 없어져요. 왜? 나한테 중요한 것은 애기가 걷지 못할 때 내가 그 유모차에 있었지 지금 애가 걷기 시작하는 거 빨리 팔아버리고 당근마켓에서 팔아버리고 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열적으로,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관심도가 틀려진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공간에 대한 관념도 틀렸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이죠. 아까 우리 저 박정원님 같은 경우 부군께 이제 남편한테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화장품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걸 당연히 사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남자가 화장품을 쓰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하니까 당연히 남자들도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걸 갖고 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업적인 관여도가 틀린, 이걸 우리가 공간 관여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TPW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관여도 관심도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전부 빨간 티셔츠 입고 붉은 암호화 돼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 제가 하는 일 강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관여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하질 않잖아요. 아까도 전반부에는 교과서 내용을 좀 드렸지만은 대부분 사례라든지 뭐 화장품에 어떤 적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것이 일종의 여러분들은 간접적인 이게 경험을
전해 듣는 거죠. 남이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가 나중에 인제 이거를 실제 일을 할 때 써먹으면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게 되는 체득의 과정, 그다음에 마케터로서의 어떤 체질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도 이런 어떤 경험적인 관여도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JY 달력이라고 써 놓은 거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달력인데, 제가 예전에 나들이 화장품 대표 시절에 어 저희 회사 이제 제품을 선물을 했었는데 연말에 달력이 왔더라고요. 근데 달력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지로 만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아 되게 좀 독특하다.' 하는 정도였었는데, 그날 저녁에 지인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좀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저 달력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1 년에 300 부밖에 안 찍는다는데?" 하는 순간에 되게 이게 인제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판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격 디스카운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것도 이런 어떤 관심도가 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니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 그 운동화 브랜드에 보면 뭐 나이키나 리복 이런 데서도 인제 한정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니아로 하여금 어 수집하는 그런 관심도,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요런 것들을 좀 깊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타겟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대충 뭐 20 대에서 한 40대 여성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또 성별, 나이별로, 직업별로,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경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면서 소비자의 어떤 심리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인제 우리가 스토리,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리를 하나 더 얘기를 드릴 건데, 브랜드 스토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커넥션 라인을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다가갈 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경계심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공감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터치하면서 거기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들을 좀 아주 딥하게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실제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보타니킬 보라는 브랜드를 개발할 때 인제 이 프로파일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의 여자, 직장 1년 차, 결혼을 아직 안 한, 이런 타겟이 됐는데 26으로 정한 이유는 올리브영에 방문하는 그 고객들의 이 프로파일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구 통계학 되고 가장 많은 연령대가 26 이었어요. 그래서 26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자. 어떤 상황인가? 여기 보면은 뭐 열정페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소진 사회에 살고 있고, 패션과 화장품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검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체력, 음 다이어트를 항상 결심하지만 뭐 아까 열정페이 하다 보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할 때 뭐 힐링 여행을 좀 떠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인제 당당함, 호불호가 인제 확실한 어떤 당당하고 솔직함, 또 독립 생활을 해서 좀 여려움도 많이 타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제 제가 요거를 실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엠프라니에서 한번 했대하고, 거기는 27 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과연 똑같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똑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요 부분. 열정페이 하는 부분은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진해서 본인이 힘들어. 근데 엠프라니의 27은 누군가가 인제 위안해 주면 그 위안해 주는 말에 되게 공감을 갖는 그런 27 세였는데, 여기 올리브, 그러니까 보타니컬 보의 26은 내가 힘들고 하지만은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겨낼게 하는 좀 당당함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에서 보면 MZ 세대를 보면은 좀 다른 또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학교 쪽 대학원뿐만 아니라 인제 학부에 보면은 좀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정원님, 뭐 우리 공부 안 해도 학점은 좀 잘 받기 원하지 않는가요?
내가 공부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잘 받고 싶어 하는데 요즘 MZ 세대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학점을 좀 덜 받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했는데 학점을 잘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음. 그게 지금 MZ 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다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케팅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 형태별로 이렇게 그루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건 이제 건강식품 때문에 나온 건데 펭귄 같은 경우는 저런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북극에 살면서 이제 수영을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때를 지어서 인제 바다로 가서 인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분명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뛰어든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근데 특색이 뭐냐면 누군가 하나가 딱 어떤 펭귄 하나가 그 본인이 뛰어들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하나가 뛰어들면은 그 순간에 우르르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펭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를 잘하는 특성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타겟들을 어떤 재밌는 특성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물형으로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이제 설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유형별로 본다면 이 뭐 지속적인 관여도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반응적 관여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관여도는 뭐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제품에 따라서 상황적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FCB 모델이라고 해서 좀 재밌는 모델인데 관여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4분면을 나눈 건데 이 FCB는 이제 광고 모델 회사인데 이제 요렇게 축을 나눴습니다. 고관여돼 있고 고관여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격적으로 비싼 제품에 해당되고 저관여는 좀 싼 제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에 인제 우리 화장품이나 패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구매에 대한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뭐냐면 느낌이 좋아야 돼요. 음. 두 번째 인지라는 건 정보를 찾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낌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 하고 또 인제 어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거고 그 이후에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광고 방식이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큰 지면에 막 그림만 아주 그러니까 단촐하게 글씨가 없어도 좋으니까 그림 중심의 이미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이렇게 작용하니까. 여기에 대한 고객들을 우리가 감성적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편 쪽에 좀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의 유형은 자동차, 가구, 뭐 집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데 쉽게 말해서 한 번 사면은 한 5 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안 사도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뭐냐면 정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글이 많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글 다음에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광고 방식이 틀려야 되겠죠.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시해야 돼요. 여기가 이성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저관여에 대한 부분, 이성적인 부분으로 가보면 행동적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식품이나 뭐 문구류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일단 여기는 저관여의 경우는 구매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액트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여기는 인지를 해요. 뭐 어떤 내용인가. 그다음에 내 느낌이 좋은지 감성적인 부분을 마지막에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요런 거는 일단 작은 지면이라든지 좀 라디오 이런 데서 이제 브랜드를 좀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저관여된 감성적인 부분은 이제 모방자적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 음료, 캔디, 뭐 여성 잡지 이런 건데 여기도 구매를 먼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빌보드 그러니까 길거리 광고판이라든지 뭐 신문 그러니까 라디오보다는 신문 이렇게 해서 뭔가 이미지가 더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자주 노출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광고 방식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관여도에 따라서 감성적이냐 이성적인 추구에 의해서 구분되는 관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관여는 먼저 자극이 오면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고요. 저관여의 경우는 자극에 대해서 구매를 먼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트가 먼저 되고 여기는 인지가 먼저 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케팅 4.0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필립 커틀러 박사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던 내용이고, 뭐 혹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입니다. 여유가 계시면 이 책을 한번 보셔도 좋고, 만약에 없으면은 제 강의 내용에 함축을 시켜놨으니까 요 한 페이지로 그냥 이 책을 하나 다 보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바뀐다. 이제는 디지털이 거의 이제 뭐 진화를 통해서 거의 픽스가 된 부분이고, 제가 다음 달에 아마 특강 한번 학교 때는 아마 학교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특강 때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세상도 이 디지털의 한 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디지털에서 이제 플랫폼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세상인데, 제가 그때 정모님 메타버스 아신다고 그랬죠? 네, 대략은요. 해보신 적은 없고, 없고요. 싸이월드 도토리는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도토리도 안 해보셨어요? 네. 뭐 싸이월드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메타버스가 좀 더 친근감을 있게 오는 부분이고,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세로님도 이제 아까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유통을 하는 데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브랜드샵 이런 것들이 좀 유통으로 필요했는데,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일종의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 플랫폼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홍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모바일에서의 홈쇼핑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유통들이 완전히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 아까 이 메타버스나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을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하나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블록체인에 대한 거예요. 블록체인은 이제 암호화폐인데, 그런 어떤 커뮤니티별로 화폐들을 따로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 뭐 싸이월드는 도토리라는 것이 화폐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랫폼이 통폐합되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이긴 한데 거기서의 화폐들을 통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블록에서 쓰는 거나 제페토에 쓰는 것이 이제 앞으로 혼용이 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의 진화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뭐 학교에서 뭐 특강할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마케팅 4.0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의 어떤 상품 개발이 이렇게 수직적인 상태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에서부터 소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플에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꽤 많은 시간차를 두고서는 후발 업체들이, 그러니까 후발 중견 기업들이 냈는데, 지금 뭐냐면 천지형 애플이 딱 나오고 나면은 한 몇 달 만에 그냥 샤오미가 가격을 다운시킨 가격으로 해서 품질은 거의 유사할 정도로 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타적인 부분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지역, 뭐 민족, 이런 것들이 이제 보더리스에 대한 부분들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개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소셜에서 이제 이건 사용 후기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공유,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나 혼자 모든 거를 다 독점하는 기술을 가진 것보다는 이제 협업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F 팩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프렌드. 아까 이제 우리가 유저 바이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프렌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패밀리, 또 페이스북 팬, 이런 것들이 어떤 구매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카카오에 패밀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아빠가 있고 카카오 언니 누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피를 나눈 가족들하고 얘기 못하는 내용들은 카카오에서 다 나누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이런 게 있대요. 아마 예전에 보면은 세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세롬님, 베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베프라고 그래요? 혹시 친한 음 친한 좋은 친구? 좋은 친구. 근데 베프? 세롬님한테 베프는 모든 걸 다 같이 하나요? 밥 아니요. 먹으러 갈 때, 영화 보러 갈 때 이래요? 가끔만 음. 그렇죠. 아 가끔은. 네. 근데 요즘에 베프는 영화 베프가 따로 있고 스터디 베프가 있고 뭐 차박 가는 베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다 같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모든 행동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행동별로 친구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이제 포피 믹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이 3C로 이렇게 지금 상품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프로스모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이면서 본인이 이제 상품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걸 우리가 프로스모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코크리에이션을 얘기를 해요. 코크리에이션은 뭐냐면 소비자하고 같이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뭐 AI를 이용해서 뭐 상품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이런 공동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 C가 들어가고 두 번째 통화, 이 커런시인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별로 서로 다른 돈들을 쓰는데 이 다른 돈 쓰는 것들이 당연하게 그 커뮤니티에서 이용이 되는데 이제 커뮤니티 간에 또 이것이 유통이 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유튜브를 인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같이 통폐합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이거는 이제 공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집카 이런 것들이 공유 경제 요즘은 또 공유 사무실도 상당히 많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사무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재택근무를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직방이라든지 몇 개 그런 사업들은 직접 출근을 안 하고 근데 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뭐 마치 일을 하듯이 근데 되게 효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그것이 이제 공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인데 소비자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거라고 같이 결부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인가? 지난주인가요? 뭐 BTS가 이제 뭐 스타디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 상태지만은 또 소통이 가능한 아무튼 소비자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소비자가 어떤 인지하는 부분들 뭐 인지 태도 뭐 행동에 대한 부분들에 하나 또 추가되는 것이 이제 옹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이제 호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 브랜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인제 오히려 편들어 주는 거죠. 요즘 시센 말로 깐부가 되는 거죠. 옹호를 해 준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브랜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마케팅하는 부분에 인제 '인간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최근에 비건 화장품이나 뭐 아니면 클린 뷰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인간 중심의 진정성을 호소하는 그런 마케팅이 지금 대세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콘텐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구글을 한다든지 인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검색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옴니 채널은 온 오프가 이제 결합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제 쇼루밍이라 그래서 인제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본 다음에 구매는 뭐 온라인으로 한다. 이걸 쇼루밍이라고 얘기했고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웹루밍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오프라인 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개가 다 중요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대부분 구매한다 그러면 오프라인을 이제 되게 무시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다시 결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 소비자들이 뭐 오프라인에서 구경만 하는 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에서 가격 때문에 산다 그러면 오프라인도 그 가격대에 판다든지, 최근에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프라인 그 코로나 때문에 매장을 방문을 못 하니까 온라인에 구매를 통해서 하고, 혹시 뭐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때는 매장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하는 방법들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참여 마케팅. 이건 이제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는 부분인데,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제 소셜 CRM 같은 거를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소비자들이 이제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많이 원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상호 공감을 하라. 이게 3E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인조이 하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하는 요 세 가지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3E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감격의 순간들, 놀람의 순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와우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뭐 브랜드 스토리의 전파처럼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들이 막 전개되는, 이게 마케팅 4.0에 나온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다 풀어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애드보케이트라는 그 옹호라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소비자들이 우리가 브랜드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브랜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옹호해 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연결 어떤 상태를 본다면 요런 부분이 이제 좀 변화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스로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주변에 other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이제 outer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구매 행동에 있어서 뭐 어떤 인지하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 개인이 하는 부분, 또 아우터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필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F 팩터라는 건 프렌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어떤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뭐 구매자가 있을 때 여기에 영향 주는 요소로 본다면 PR 이벤트, 뭐 전시회, POP물, 이런 다양한 어떤 거리들이 구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요. 아까 옴니 채널과 이제 멀티 채널의 이 차이를 보면, 옛날에 멀티 채널이란 거는 이제 어떤 판매자가 있으면 각 채널별로 이렇게 직접 컨택을 했는데, 옴니 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관여도에 대한 B2C 마케팅의 어떤 기본,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관여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얘기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좀 어찌 보면은 좀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B2C 마케팅은 소비자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속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 속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많으냐, 관여도에 대한 부분, 인볼브먼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환경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STP 전략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뭐 강의 들은 거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많이 들어서 너무 좀 도움이 되는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오늘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리뷰해서 보면서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감사합니다.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시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화장품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과정을 하지만은 마케팅 전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이 화장품 사업을 하거나 화장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인제 그런 기회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학습할 기회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빨리빨리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뭐 모르는 거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뭐 '아 이거 질문해도 될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질문을 마음대로 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를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저게 저 얘기구나.' 그러고 인제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화장품 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석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석사를 끝내고 나면 어떤 분석 능력이 있는 컨설턴트 정도 레벨로 오셔야 돼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브랜드 아니면 성공한 브랜드에 대한 분석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석사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뭐 충분히 이해하셔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새롬 님은 또 뭐 질문이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잘 집중해 줘서 감사드리고 좀 새로운 부분이지만 한번 궁금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제 전화번호 감사해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